한빛 4호기 증기 발생기에 소형 정밀 망치로 추정되는 외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원전 당국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한 달째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60개 양기 농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달걀이 추가로 나오며 살충제 달걀이 검출된 곳이 67곳으로 늘었습니다.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말고도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스론 등 2가지의 농업용 살충제 성분까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달걀의 지역 보호와 유통기한 등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입니다. 잉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호 표시 없이 달걀을 출하하거나 스탬프로 번호를 조작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정 소란이 심각해지자 법원이 증거 확보를 위한 카메라를 법정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도 재판장을 탄핵하겠다거나 검찰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헤어스프레이에도 들어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병원 진단이 나왔지만 식약처는 기준 강화 이전에 제조돼 유통된 제품은 강제로 회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한 여성 해군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을 사건 플러스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군이 손 놓고 있던 사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범인을 잡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넘치고 산책로에 침전물이 쌓인다는 수변공원입니다. 경기도가 200억 원 넘게 투입한 이 공원이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오염되고 있는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고발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은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전남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에서 외부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 외부 이물질은 현재까지는 망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설비인 증기 발생기에 이런 이물질이 들어간 채로 최소 1년 반 이상 가동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원전 핵심 설비에서 이런 물질이 발견된 것이 처음인데다가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안 난 것이 천운이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발견하고도 한 달 이상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우선 오늘 나온 살충제 계란에 대한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잠시 후에 단독으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정부는 계란 농장 60곳에서 살충제가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7곳을 합하면 전국의 67개 농장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63곳이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이어서 이른바 무늬만 친환경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에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 살충제까지 검출이 되면서 우리 계란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수조사는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부실조사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정부 발표도 우왕좌왕하면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가 오늘 나온 조사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까지 전국의 달걀 농장 1,239곳 중 876곳 검사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67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32개 농가는 기준치 초과로 유통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3곳이었지만 이틀 만에 그 숫자가 확 늘었습니다. 플루페녹스론, 에톡사졸 등 기존엔 검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농약 성분도 나왔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에도 이들 농장의 달걀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 중입니다. 달걀 껍데기에 해당 농장의 기호가 쓰여 있다면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번 달걀 파문에 특히 놀란 것은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이 대부분 친환경 농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출 농가 67곳 중 일반 농가는 4곳뿐이고 친환경 농가가 63곳, 그중에서 28곳은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나머지 농장들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내일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부적절하게 채취하는 등 부실 조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결국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121개 농장에 대해선 재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10곳 중 1곳꼴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계란에서 새로운 살충제 성분이 2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란에선 나와선 안 되는 것이 원래 농작물 해충에 쓰는 플루페녹스론과 에톡사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에는 아예 쓰지 않기 때문에 국제 기준조차 없는 성분입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 오이나 배추 같은 채소의 해충을 잡는 데 쓰는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플루페녹스론과 에톡사졸은 피프로닐과 마찬가지로 아예 나오면 안 되는 금지 물질입니다. 가축에 쓰는 살충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란에 허용되는 잔류량은 국제 기준조차 없습니다. 누군가 이 약을 썼더니 효과가 좋더라. 소문에 의해서 이제 덩달아 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살충제로 허가가 되어 있는 물질들이다 보니 작물용으로 빠져있는 농약까지 갖다 썼다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놀란 거죠. 플루페녹스론과 에톡사졸은 적은 양이라도 오랫동안 섭취하면 빈혈에 걸리거나 간이 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루페녹스론은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농약 사용 후 한두 달 있다가 수확하는 농작물과 달리 가축에는 사용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농가에서 허용 기준이 없는 살충제들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자, 오늘 나온 소식들을 보면 살충제 계란 사태를 다각도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까지는 살충제 검출 농장이 7곳에 불과했지만 오늘은 무려 60곳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하루 종일 기준치 초과 농장 명단을 몇 차례나 정정하면서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부처 간 엇박자, 또 부실한 친환경 인증 체계 등 살충제 계란 사태의 원인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농식품부에 나가 있는 이주찬 기자, 오늘 발표한 살충제 기준치 초과 농장 25군데, 이걸 두고 하루 종일 좀 혼선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새로 기준치를 초과한 농장이라며 25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이 명단이 잘못됐다, 25곳 중에 10곳이 기준치 이하이거나 아직 검사를 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정정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또다시 오류가 있다고 내려와서 공지를 했습니다. 결국 오후 5시에 돼서야 최종 명단을 확정지었고 기준치 초과 농장도 25곳에서 26곳이라고 또 정정했습니다. 예. 자, 좀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이거 최종 명단이라고 나왔습니다만 또 이제 아니라고 주장한 쪽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 또 애꿎게 명단에 들어간 농장들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전수조사에서 일부 표본에 문제가 있어서 121곳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한 최종 농단 명단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는 더 이상 오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또 명단에 잘못 들어간 농가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할지,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은 지금 3일 만에 농장 1,200군데 이상의 조사를 끝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졸속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에 네, 대해서는 맞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 네, 그 샘플 채취의 어떤 적정성이나 신뢰도가 의심된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 농장주는 마을 대표가 계란 한 판씩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오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농장에서도 검사 요원이 방문 사실을 미리 통보하거나 농장 측에 검사 샘플을 미리 요청하는 등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샘플을 무작위로 채취하는 원칙을 어기고 농장주에게 샘플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조사를 마쳐야 된다는 것은 뭐 맞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처 간의 엇박자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낙연 총리한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을 정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 계란 생산 농장은 농식품부가, 유통은 식약처가 담당하는 이중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커지자 농식품부는 농장을 전수조사하고 식약처는 중간 유통상을 조사해서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농식품부는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농장 실명은 물론이고요. 계란 껍데기에 적힌 고유번호, 즉 난각번호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검출 농장과 난각번호를 공개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또 오늘 농식품부가 오전 5시를 기준으로 보도자료를 잘못 냈는데 식약처가 이를 받아서 오후까지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지 않고 계속 게시해두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에서 두 부처의 살충제 수치가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예. 자, 농림부 나가 있는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들도 문제지만 오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상당수 농가들이 규모가 작은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도해드린 새로운 살충제 성분, 그러니까 농작물에 쓰는 살충제, 이 성분 두 가지가 나온 곳도 바로 이런 소규모 농가들이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영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닭장 안에 닭들이 움직일 틈도 없이 있습니다. 바닥에는 깃털과 배설물이 가득하고 천장엔 거미줄은 물론 먼지가 수북합니다. 산란개 6천 마리를 기르는 대전의 한 영세농가로 친환경 인증도 없습니다. 이곳의 농장주가 개사 바닥에 뿌렸던 농약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에톡사졸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인데요. 그동안 검출됐던 피프로닐과 비펜트린보단 독성이 약하지만 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유통된 달걀 4천여 개를 수거해 모두 폐기했습니다. 농약방에 나 아는 사람이 그 쓰면은 탈이 싹 안 생긴다고 그 소리 한마디에 생각도 못하고. 근데 농민들이 다 그래요. 경기도 연천의 한 산란개 농장입니다. 12,000마리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이곳에서는 플루페녹스론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역시 식물 해충을 퇴치하는 살충제인데 동물에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걸 저 논에다 뿌린다고요. 바람 타고 와서 그 대신 농약을 뿌리는 거거든요. 몇백 미터를 다 죽는다고 이게. 충남 아산의 산란개 농가에서도 같은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10만 마리의 닭을 키우는 이곳을 빼면 모두 소규모 농가입니다. 대규모 농가에 비해 감시와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어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껍질에 있는 표시를 보면 생산 지역과 농장 이름 등을 알 수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미리 사놓은 계란들을 어찌해야 하느냐 하는 소비자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지만 어제 보도가 좀 무색해졌습니다. 취재 결과 스탬프만 있으면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유통업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석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판정서를 내건 전통시장입니다. 계란을 살펴보니 분변만 잔뜩 묻어있고 있어야 할 표시는 없습니다. 엄연한 불법으로 생산지와 농장 표시가 찍힌 계란과 확연히 다릅니다. 굵어나니까 손으로 손으로 달궈서 나오는 거라 그러습니다. 그런데 농장주들과 유통업자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용 인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겠으니까 안 찍어내는 그 비용이 안 들 거고. 중간 도매상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계란에 마음대로 고유 번호는 물론 유통기한까지 찍는다고도 털어놨습니다. 미리 사놨다가 값이 오르는 시점에 다시 팔기 위해서입니다. 비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란 같은 스탬프로? 네, 스탬프. 유통기한 찍으면서 같이 그렇죠, 예. 실제로 최근 생산지와 유통기한을 조작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계란 44권어치를 전국에 유통시킨 업자 21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살충제 검출에 이어 계란 표시까지 조작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 이렇게 생산지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후에 유통되는 과정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란계 농장보다 유통업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유통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강원도의 한 농장주는 계란이 어디로 팔려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데는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도 살충제 계란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의 복잡한 유통 경로 때문입니다. 농가 3곳 중 한 곳은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판매상에게 계란을 팔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 수는 1,149곳인데 식용란 수집 판매 업체 수는 1,860곳입니다. 수집 판매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살충제 계란이나 AI 등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계란 집화장 GP센터입니다. 각 농가의 계란을 한 곳에 모아 불량 계란을 걸러내고 세척과 포장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살충제나 항생제 검사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GP센터는 48곳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법으로 GP센터에서 처리한 계란만 포장 유통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시중 유통 계란의 80%가 GP센터를 통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GP센터를 더 확충해 계란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 친환경 인증 받은 농장들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드렸죠.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면 살충제는 일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친환경 마크를 떼고 살충제가 나온 계란들을 다시 시장에 내놨습니다. 이게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로만 나오면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희 취재 결과 일정 기간만 지나면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이라도 친환경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전북 순창의 한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이 농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으로 어떠한 살충제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기준치 이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만큼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마크만 뗀 채 판매 가능하다고 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가 검출돼야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추가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다른 친환경 농장 역시 친환경 인증 마크만 떼면 유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땅한 처벌이 없다는 점입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만 친환경 표시 정지 처분이 전부입니다. 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농장들은 곧바로 다시 친환경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별한 법적 처벌 없이 시간만 지나면 친환경 인증 마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살충제가 기준보다 초과로 검출된 농가도 1차로 경고 조치만 받고 친환경 마크를 뗀 채 계속 계란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드렸던 한빛 원자력발전소 4호기 외부 이물질 관련 단독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빛 원전 4호기는 지난 7월 말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이미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수원에서는 콘크리트 벽 내부에 구멍이 생기고 경납 건물의 철판에는 부식이 생겼다는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알려지지 않은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전의 3대 핵심 설비인 증기 발생기에서 외부 이물질, 그러니까 실수로 넣지 않은 이상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체가 확인됐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민간감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물질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증기 발생기 내부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외부에서 투입된 가로 12mm, 세로 7mm 크기의 무른 쇳덩어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기 발생기에서 이런 외부 이물질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초고압, 초고열로 증기를 발생시켜 원전 터빈을 돌리는 핵심 부품인 증기 발생기는 두께 1mm의 가는관 8,400개가 다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 주위로 냉각수가 흐르는데 이 물속에 외부 이물질이 떠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튜브 1mm 두께밖에 안 된 튜브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한 개만 깨지도 방사선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원전 당국은 이물질에 대해 내부를 점검할 때 사용하는 초소형 망치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밀한 관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때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이물질 투입 경위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금속이라는 그것들은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하지만 한수원은 첫 발견 이후 한 달이 지난 이달 8일에야 증기 발생기 교체 계획을 밝히면서 외부 이물질 투입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 한빛 4호기 원전에서는 방사능 유출을 막는 철판 벽이 부식되는 등 이미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발견된 상태입니다. 현재 발전소는 일시 가동 정지된 상태지만 지역 시민과 환경단체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외부 이물질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한빛 4호기에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유출을 막는 철판이 부식돼 얇아진 것으로 확인된 곳은 120곳입니다.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철판벽과 붙어있는 마지막 차단벽인 콘크리트 벽 전체가 깊이 18.7cm만큼 뚫려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공간에 습기가 차면서 철판 벽까지 부식됐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제대로 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빛 4호기는 현재 정비를 위해 가동 중지됐습니다. 철판벽 부식은 고리 3호기 등 다른 원전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원전 안전성 문제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외부 이물질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야 항상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그래요. 우리는 목숨 걸고 지금 원전 앞에 살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라. 환경단체는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안전 문제를 은폐해왔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계에서는 한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만 조사를 하고 끝내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은폐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위가 한빛 4호기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보수를 마친 뒤 안전성을 평가해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부실 논란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는 한수원과 현대건설이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현장인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앞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진규 기자. 자, 주민들도 이번 외부 이물질 발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광군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민간감시위원회 관계자들과 인근 주민들을 접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지난주부터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빛 원자력발전소 측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소문이 더욱 무성해지고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어차피 이물질이 발생한 이 증기 발생기를 통째로 교체하려고 했으니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일부 주민들은 7월 10일 민간감시위원회 회의 때 이물질 발생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회의 문서를 보면 단순히 이물질 제거 중이라고만 쓰여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내부 이물질, 그러니까 1에서 2mm 정도의 쇠조각 정도를 생각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손톱 정도 크기의 외부 이물질, 또 특히나 이것이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금속 이물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예. 자, 아까 얘기할 때 문제의 증기 발생기는 교체가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체가 예정돼 있었으니까 알리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아니한 생각일 수밖에 없고 이게 무슨 뭐 물렁물렁한 물질도 아니고 쇠망치가 들어가 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위험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원래 그렇게 교체가 예정돼 있긴 했습니까? 교체 예정 시기가 1년 이상 남아있던 증기 발생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땡겨서 지난 8일에 교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이때부터 주민들은 이상 징후를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예. 이 물질이 외부에서 유입이 된 것이고 이것이 망치다 이런 소문까지 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민간감시위원회 관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니까 이때서야 발전소 측에서 이물질의 크기 등을 알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원전에 있어서 안전 문제에 관한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알린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든지 지금 감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얘기한 교체 시기도 좀 석연치 않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결국 발전소 측의 대응이 더욱 불안감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발전소 측의 해명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발전소 측은 이 이물질이 발생한 이후 이 기간 동안 미국 업체를 통해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고 결국 이 증기 발생기를 통째로 교체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알리지 못한 사정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발전소 측은 다음 주에 민간인 감시위원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박진규 기자 2부에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넘어선 안 될 이른바 레드라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먼저 정재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 즉 북한이 넘어선 안 될 선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 기준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북한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특사 파견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화의 여건이 갖춰지면 특사를 보내는 걸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회견에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라는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그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외신 기자 217명이 참석한 오늘 회견은 예정보다 5분 길어진 6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오늘 회견에서는 적폐청산에서부터 원전, 복지, 부동산 정책까지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중에서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서 임기 내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회견은 이전 정부 때와는 달리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임기 동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할 노력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처벌이 적폐청산의 목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금까지 내놓은 방안으로도 마련할 수 있다며 증세는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보유세를 신설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이번 100일 회견은 언론과 사전 조율 없이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정부에선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겨우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좀 떨리고 있는데. JTBC 이성대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이해선 여론조사도 여러 건 발표됐습니다. 대부분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80% 안팎의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0일 동안 국정 수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83.9%는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2.5%였습니다. 긍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국민과의 소통과 서민 위주의 정책 등이 꼽혔습니다. 또 다른 기관의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8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시점으로 따지면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 가운데 일부를 놓고선 여론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여론조사에선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41%, 중단이 맞다는 응답이 39.6%로 팽팽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시 배치를 지시한 사드를 놓고서도 62%가 배치에 찬성했지만 28%는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런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잊혀진 남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무려 70일 동안이나 임명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야가 가까스로 오는 31일에 표결에 붙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를 공동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겁니다. 야 3당이 문제 삼는 건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 등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 정치색이 뚜렷한 재판관을 앉히면 헌재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헌재의 위상 추락과 헌재의 무력화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반발합니다. 인사청문 자체를 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인사청문위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들이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상정 합의도 물 건너갈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여당으로선 곤란한 상황입니다. 청문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그냥 임명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반드시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세월호 선체 수색과는 별도로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해역면에서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2차 수중 수색이 어제부터 시작됐지요. 수색 하루 만인 오늘 바닷속에서 유해 한 점을 찾았습니다. 전남 목포신항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1시 58분쯤 침몰해역 해저면 유실방지 펜스 안에서 유해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그래픽이 선체 인양 당시 해수부가 설치한 유실방지 펜스입니다. 배 왼쪽이 해저면과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꼬리 쪽과 가까운 부분에 진흙을 퍼 올린 뒤 작업선에서 분류하는 작업 도중 찾은 겁니다. 현재 진도 앞바다 침몰해역엔 인양업체인 상할셀비지 소속 잠수사 20여 명 등 239명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견한 유해 한 점은 일단 목포신항으로 옮긴 뒤 미수습자 가족 확인을 거쳐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족들은 저희 취재진에게 냉정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신항에서 JTBC 이상엽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북미 대립 국면에서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유는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전해진 말, 즉 미국 땅에서 죽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말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아무튼 말폭탄을 주고받던 긴장 국면에서 대화 탐색전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누군가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죽지 않을 방법을 보여주지 않으면 군사 해법은 없다. 배넌 수석 전략가는 전쟁 시작 30분 안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참상이 벌어진다며 군사 옵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대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이 북한 핵 개발을 동결시키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협상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지프 덤퍼드 미 합참의장도 군사적 해법은 정말 끔찍하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칼럼을 통해 북미 간 평화협정이 논의될 경우 주한미군의 지위가 민감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미 간 긴장 고조 이후 처음으로 대화의 3가지 전제 조건을 밝혔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 도발적 언행 중단입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선 비핵화 기조는 물론 핵 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초기 입장보다도 완화된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대화가 시작돼 협상이 장기화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 필요한 시간만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세간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사이에 지지자들의 소란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오늘 박 전 대통령 법정에 소란이나 재판 방해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체증용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법정 소란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위협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체증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재판 내내 방청석 상당수를 차지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욕설과 고성을 내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청 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 이들의 법정 소란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이 끝날 무렵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고성을 질러 감치 재판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재판부는 오늘 법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질서를 해치면 공무집행 방해죄, 협박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감치 등 법정에서 이뤄지는 처분이 아닌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뜻입니다.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안내문도 법원 곳곳에 공지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재판이 잠시 중지된 사이 김세윤 재판장에 대해 탄핵될 것이라는 고함이 나왔고 법조를 해체하고 검찰을 총살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오늘부터 뉴스룸은 새로운 코너를 진행합니다. 바로 사건 플러스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한 사건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서 감추어진 이면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여성 해군 대위의 자살 사건입니다. 당시 해군은 A 대위가 목을 매 자살했다면서 상관이었던 B 대령을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A 대위의 죽음과 극적인 가해자 체포까지 과정에는 아픈 진실과 우리 군의 부조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B 대령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사건 플러스 김지아 기자입니다. 숨겨줄 줄 알고 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밝히려고 그랬어? 안 계시면 그냥 지나갔지. 이 양반이 성폭행했다고 시인도 했고 이놈이 범인이에요. 이놈이 제대로 수사해갖고 의혹 없이 현행범을 채워 데려가요. 지난 5월 해군은 여성 대위 A씨가 자살했고 이 대위를 성폭행한 대령 B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가해자인 B씨를 구속하기로 했다는 짧은 브리핑도 내놨습니다. 자살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수사와 발표였습니다. 저희는 2달여간 숨진 A씨의 가족과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재판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해군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해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주변의 한 빌라입니다. 숨진 A씨의 아버지는 딸이 해군 본부로 발령받자 올해 초 이곳을 계약했습니다. 간사가 너무 곰팡이 덮여있고 있을 수 없는 방이다. 저희 어머니 적금년 앉는 거 깨갖고 했어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 30분 아버지는 해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연락 온 게 없느냐는 겁니다. 불길한 예감에 달려온 딸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쪽에 우체국 앞에 저기 사람들이 병장들이 많았어요. 군 직원들이 많았고. 딸에게는 더 이상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내가 두 눈으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아버지는 왜 자신의 딸이 죽었는지 해군에 물었지만 자살했다는 설명뿐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군이 손 놓고 있던 사이 아버지는 마치 수사관처럼 딸의 지난 행적을 쫓았습니다. 저는 막 정신도 없고 그 상황에 그래도 생각나더라고요. 아버님 어딥니까 하더라고. 지금 원룸이 들어왔는데 그 놈이 성폭행했대요. 딸이 군대 상관인 B씨에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버지는 B씨를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 이제 봉을 해놨어요. 예, 제가 내려가면서 진짜 어떤 기분으로 제가 내려갔는지 무슨 생각도 지금 그 생각이 안 납니다. 이 계단이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고요. 결국 군중 속에서 B씨를 만난 아버지. 성폭행은 맞지? 분명히 맞지?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면목 없습니다. 면목 없다 해서 될 일이야. 뒤늦게 찾아온 경찰은 사실을 확인한 후 B씨를 체포했습니다. 27살 A씨는 목포와 연평도에서 근무하며 2차례나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계룡대 해군본부로 발령받아 기뻐했던 A씨. 이런 A씨가 5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A씨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 A씨는 가해자 B씨를 포함해 3명과 함께 진해로 출장을 갔습니다. 4사람은 A씨의 방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고 A씨는 가장 상관이었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괴로워하던 A씨는 석 달 뒤 대학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5월 초쯤에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걸 좀 알았어요.
요새 많이 힘들다고. 이제 평생 너한테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상관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방에 다들 나가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B 씨는 물증이 나오자 다음날 A 씨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괴로워하는 A 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추가로 성폭행을 이어갔습니다. 5월 초? 예. 본인 차량에서 자살 시도를 한번 했다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이제 뭐 정신과 치료도 다 포기했던 상태고 힘들어서 그랬을 테지만 16번의 정신과 치료, 한 번의 자살 시도 미수. 해군에선 아무런 조사도 없었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인 B 씨에 가로막혀 A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군은 여전히 조직을 보호하려고만 한다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성폭행을 하라고 대령을 해놨는지 난 묻고 싶어요. 지위를 남용해갖고 지위를 이용해갖고 하부 조직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지. 예, 사건을 취재한 김지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A 씨가 자살한 후에 군에서 이 성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보고가 혹시 없었습니까? 네, 체포 당시에는 성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예. 한 달 후에 있었던 군 브리핑에서도 성관계는 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B 씨의 주장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예. B 씨는 석 달간 A 씨를 수차례 성폭행을 했고 정신과 치료를 해주겠다며 A 씨로 하여금 16번이나 병원 치료도 받게 했는데요. 예. B 씨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 A 씨의 치료비까지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한 개인인 아버지가 어떻게 이 범인을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네, A 씨는 자살 한 달 전에는 할머니 구순잔치에 참석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자살 직전에는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A 씨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또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 직감을 하고 친구에게 도움을 구했고 친구에게 들은 B 씨의 군내 직함을 갖고 현장에서 수소문을 내서 B 씨를 찾은 겁니다. 예, 이거 뭐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이 피해자의 아버지는 저희 취재에 그래도 응해 주셨군요. 예, 당초 해군에서 유가족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도 해군에서 A 씨 사건 이후 석 달 사이에 2차례나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런 자살 사건을 보시게 되자 아버지께서는 이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또 다른 자살 사건들 역시 자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던 점도 아버지가 저희에게 마음을 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가해자는 현재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고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재판 때는 저도 갔었는데요.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가 되자 가해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예. 마침 내일이 세 번째 재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재판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아직은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김지아 기자였습니다. 네, MBC 기자와 PD들에 이어 내일부터는 아나운서들도 대거 제작 거부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MBC 안에서 제작 거부에 참여하기로 한 인력만 300명에 달합니다. 노조 측은 다음 주에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MBC 본사 로비에 기자와 PD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MBC 사장 후보 면접에서 노조원들을 유후 인력으로 표현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에 대해 사측의 책임을 묻고 나선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데도 방관했었던 그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엎는 거. 노조 측은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을 위한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결되면 다음 달 초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2012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현재까지 제작을 중단한 기자와 PD가 250여 명에 달하는 만큼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측 인사조치로 보도국 밖 업무에 배치됐던 기자 66명이 오늘 오전부터 제작 거부에 나선 데 이어 내일부터는 아나운서 27명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 등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사측도 기획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경력 기자들을 보도국으로 발령내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MBC 사내에서 김장겸 사장의 퇴진 구호를 외치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김민식 PD는 출근 정지 20일을 받았습니다. 김 PD는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혜입니다. 이른바 CMIT와 MIT라는 화학물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들어있는 헤어스프레이를 쓰다가 질병을 얻은 것으로 의료진의 판단을 받은 피해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홈쇼핑으로 수백만 개가 팔렸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선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정모 씨는 홈쇼핑에서 헤어스프레이 2박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지 2달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계속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하루에 거의 한 캡슐씩 다 먹었어요. 이후 증세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고 진단받은 질병만 20여 가지에 달했습니다. 머리에 이제 접촉성 피부염, 그다음에 종양, 홍반, 중추신경계가 저 같은 경우에는 파괴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자율신경계도 이미 파괴가 되어서 문제가 커서 균형을 못 잡을 정도로. 지난해 10월 정 씨는 자신이 2년간 사용한 헤어스프레이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바 있는 독성 화학물질인 CMIT와 MIT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정 씨를 진찰한 대학병원은 정 씨 질병이 해당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품 사용과 관련되는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생됐다는 거 하고 제품 속에 들어가 있는 살균제와 같은 유해한 물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정 씨는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성분은 씻어내는 제품에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 CMIT와 MIT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자 라벨만 더 씌워진 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식약처는 JTBC 취재진에게 기준 강화 이전에 제조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 회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경기 하남시의 부시장이 비리로 구속된 시장에 대행을 하던 기간에 미국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미국에 머문 8일 동안 일을 한 건 사흘뿐이고 관광을 한 건 닷새라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당시 하남시 이모 부시장과 시 직원 5명에겐 2박 3일짜리 미국 출장이 떨어졌습니다. 구속 중인 시장을 대신해 자매도시와의 사업을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에 일정이 열흘로 불어났습니다. 이 전 부시장이 선진 문물 견학 일정을 추가하라고 지시하면서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시장 일행은 도착 첫날부터 콜라 박물관을 찾았고 이틀째는 아쿠아리움, 사흘째는 엘비스 프레슬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또 재즈 거리를 둘러보고 유람선도 탔습니다. 이러느라 공식 업무는 엿새째가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출장비로 4천여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 중 630여만 원은 자매도시에서 낸 비용 등을 부당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은 경기도로 자리를 옮긴 이 전 부시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에 외유비용 환수 규정이 없어 이 전 부시장 등이 반납한 돈은 부당 청구액 630만 원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부시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주말을 껴 관광 일정을 짠 건 맞다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공사에 회사 돈을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서 그룹 임원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조 회장의 부인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부인 이명희 씨 소유의 주택입니다.
지상 2층, 지하 3층의 주택은 2011년 착공해 3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 중 최대 30여억 원이 그룹 자금에서 흘러나온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진그룹건설부문 고문 7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돈을 인천 영종도의 한진그룹 계열 호텔 공사비인 것처럼 처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구속되면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경찰 수사 방향도 주목됩니다. 경찰은 공사비 유용에 직접 관여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소환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르면 다음 주 조 회장의 부인 이 씨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소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담아서 오는 10월 20일 정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독성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의 형량을 1심보다 1년씩 줄여서 각각 금고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거나 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들은 감형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 시위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이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을 가진 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횃불을 들고 행진했던 길을 따라서 촛불 행렬을 이어가며 인종 증오와 폭력에 반대했습니다. 학교 이름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명 바꾸기 운동까지 불러왔던 부산 기장군 대변 초등학교의 교명이 개교 55년 만에 바뀔 전망입니다. 대변 초등학교는 최근 교명 변경을 위한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쯤 해운대 교육지원청에 정식으로 개명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를 앞세운 우리 여자 배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표팀 주전 선수들이 빡빡한 일정 때문에 혹사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끝난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3위를 차지했지만 다음 달 세계선수권 예선부터가 진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김연경은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국 직전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한다며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대표팀 주전 선수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김연경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태국과 준결승에서 무기력한 플레이로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김연경이 21득점을 따내며 활약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 4위전으로 밀린 우리 대표팀은 중국에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3위로 간신히 체면은 세웠지만 이번 대회는 우리 여자 배구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처음부터 엔트리 14명을 채우지 못하고 13명으로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주전센터였던 양효진이 부상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12명으로 남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대표팀 기둥 김연경마저 빡빡한 일정으로 피로를 호소하면서 올해 가장 중요한 대회인 세계선수권 아시아 예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비가 좀 많이 왔다 하면 물이 넘치고 산책로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조성된 지 6년이 다 돼가는데 공원을 만든 기관과 관리를 이어받아야 할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수변공원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 만든 공원인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은 강물 바닥에 있던 침전물이 비가 많이 내리면서 넘어온 곳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침전물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흙은 이런 밝은 갈색을 띠는 반면에 여기 쌓여 있는 침전물은
굉장히 시커먼 색이고요. 제 코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하수구 악취 냄새가 납니다. 갯벌처럼 쌓인 이 물질의 정체는 각종 쓰레기가 하수 처리 과정에서 먼지와 물과 섞여 걸쭉해진 침전물입니다. 배수로로 쓰이던 한류천 상류를 공원으로 만들면서 하천 바닥에 있던 것들이 비만 오면 산책로로 넘어온 겁니다. 이 산책로에 쌓인 침전물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두 손으로 가득 퍼올려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산책로가 오래돼서 색깔이 변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긁어내 보니까 악취와 함께 원래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수질정화 시설에서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는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물속에 카메라를 넣어보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설 관리 상태도 엉망입니다. 공원 안쪽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화장실 문은 잠궈놨고요. 제 뒤쪽으로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저희가 가까이서 보여드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반대쪽으로 돌아보면요. 산책로가 다시 나오는데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는 띠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목재로 만든 바닥 곳곳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썩은 나무는 발길이 닿기 무섭게 부러지고 끝으로 날카로운 못이 튀어나옵니다. 시설물 여기저기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쓰레기와 구분이 안 되는 안전띠로는 사람의 접근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원 한쪽 끝에 있는 또 다른 산책로입니다. 제 양옆으로 보이는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튼튼한 유리를 설치했는데 그마저도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아래를 보면요.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는데요. 아마 깨져서 없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물 상태가 어떨까요? 이렇게 떠보면 아까보다는 투명하긴 하지만 여전히 악취가 진동합니다. 수년째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자 주민들의 발걸음도 끊겼습니다. 지금은 치워진 건데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변만 둘러보셔도 각 비닐이라든가 저런 밑에 보면은 뭐 동물 배설물이라든가. 경기도가 270억 원을 투입한 공원이 재구시를 못하자 관리를 맡기로 했던 고양시는 4년 넘게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1년여의 연구 끝에 개선책으로 제시한 공사 비용은 218억 원. 현재 공원을 운영하는 경기도시공사는 JTBC에 보낸 서면에서 고양시 등과 비용 분담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으며 시설물을 올해 안으로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원을 제대로 고치려면 앞으로 투입된 만큼의 사업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결국 잠깐의 이익만 내다보고 성급하게 만든 이 공원은 이제 비만 오면 오물이 넘쳐나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SUV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SUV가 이렇게까지 진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SUV의 시작. 뉴 푸조 3008.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66년 북한의 잉글랜드 월드컵 8강 진출, 일대 파란이었죠. 당시 북한이 꺾은 나라는 강호 이탈리아였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는 남한의 프로복싱 주니어 미들급 김기수 선수가 역시 이탈리아의 니노 벤베누티를 꺾고 사상 최초로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한 신문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남한에게 얻어맞고 북한에게 차였다. 이 얘기의 반은 미담이고 반은 비극이었습니다. 적어도 당시의 정권에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양지축구단. 1967년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지시하에 만들어진 드림팀이었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북괴를 꺾어라. 북한이 월드컵 8강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키자 북한에게만은 질 수 없다고 여긴 청와대와 중앙정보부가
육해 공군은 물론이고 실업팀 선수까지 모두 징발해서 무적의 축구팀을 구성했던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집차에 실려서 중정에 끌려갔다. 대학팀에 가려 했다가 징발됐다는 이회택 선수를 비롯해서 김호, 김정남, 서윤찬, 정병탁, 이세연. 그들은 이기라면 이기고 죽으라면 죽으라는 구호 아래 맹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양지 축구단이라는 명칭 역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던 그 유명한 부훈에서 가져왔다 하니 중앙정보부가 체육부 노릇까지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양지회,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 구성원의 일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일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양지회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엮어냈고 한 달에 많게는 2억 5천만 원까지 지급됐다는 국민 세금 중 일부가 그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은 탈북자 단체는 물론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까지 댓글 부대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죠. 양지 축구단의 최종 목표는 북괴를 꺾어라 였다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전직 직원들과 민간인까지 동원해가며 그들이 비틀고 꺾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양지 축구단의 결말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들은 결국 최종 목표였던 북한과는 맞붙지 못했습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실각과 함께 축구단은 소리 소문 없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지에서 양지로 그 윤곽을 드러낸 양지회와 댓글부대.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이래서 언제나 파란만장한가 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 한 가지. 2002년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들은 1966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맞붙은 경기장에는 이런 슬로건이 걸렸습니다. 어게인 1966. 당시의 정권에겐 비극이었지만 21세기의 시민들에겐 추억이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전해드렸던 한빛 원자력 발전소 4호기의 외부 이물질 관련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 발전소, 원전 발전소 바로 앞에 박진규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박진규 기자, 한빛 원자력 발전소 4호기는 이미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생겼고 경납 건물 철판에 부식이 생긴 상태. 그래서 이제 이미 이건 좀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시민단체나 학계가 원인 규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 핵심 부품인 그렇습니다. 증기 발생기 내부에서 외부 이물질이 그것도 최소 1년 반 이상 돌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증기 발생기는요, 원자로, 터빈과 함께 원전의 3대 핵심 설비로 꼽힙니다. 이 안에는 8천여 개의 두께 1mm의 세관이 들어있는데 이 세관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열이 발생하면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외부에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로 12mm, 세로 7mm의 무른 쇳덩어리 이물질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증기 발생기에서 이런 외부 이물질이 들어있는 건 처음입니다. 예. 자, 이 외부 이물질이 무엇인지 지금 그 소형 망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결론이 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언제 유입된 건지 이것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수원 측은 이것을 꺼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곤 있지만 일단은 이 물질에 대해서
증기 발생기 내부를 점검할 때 쓰는 두드리면서 점검할 때 쓰는 초소형 망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1년 반 전에 정기 점검이 있었는데 이때 이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오래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mm의 얇은 관에 이 금속 이물질이 부딪혀서 파손이 일어난다면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입니다. 예, 그게 정말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지금까지 그게 다른 부분을 파손시키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그랬다면 이건 뭐 굉장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에 이걸 이제 점검할 때 발견을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대한 몇 년까지 이게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수원 측은 이것이 타원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마모됐는지 이것들은 꺼내서 확인을 해봐야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서 마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동안 한빛 4호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이미 불거진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한빛 4호기가 부실 종합 세트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현재 정비를 위해서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 맞습니다. 원전 사고 시에 방사능 유출을 막는 철판이 부식돼서 얇아져 있는 걸로 확인된 곳이 120곳에 달하고요. 또 철판 벽과 붙어 있는 마지막 콘크리트 벽 전체가 깊이 18.7cm만큼 뚫려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해줄 때 이미 지난주부터 소문이 좀 돌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좀 더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7월 달에 2번의 회의가 있을 때는 단순 이물질이라고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 중, 또 이물질 발견, 이렇게만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이 증기 발생기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교체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때부터 주민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이때부터 이것이 망치다,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다, 뭐 금속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결국 한빛 원자력 발전소 측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불안감이 더욱더 커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역시 일부에서 전해드린 살충제 계란 소식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나가 있는 이주찬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까지 계란 농장 전수조사를 끝내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최종 결과는 오늘 밤 혹은 내일 다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종 결과는 내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3일째 지금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형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오늘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의 84%가 유통이 됐습니다. 이미 시중 유통된 계란은 식약처가 검사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살충제 검출 농장의 수는 오늘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입니다. 예. 지금 오늘 이미 이제 계란이 풀린 곳들이 있어서 소비자들은 마트 같은 데서 계란을 접할 수는 있는데 아마 그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좀 불안해서 안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 납품하는 농장에서도 살충제가 검출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홈플러스까지 얘기 나왔지만 오늘은 이마트라든가 다른 데서도 또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홈플러스에 이어서 오늘 이마트에 납품하는 농가 이 4곳이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곳의 농장은 이마트 전체 계란 물량의 5%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경기도 여주와 이천 농장 2군데에서는 살충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고 다른 2군데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나저나 여태까지 발표된 그런 문제 있는 농장들에 대해서는 좀 발표가 오락가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농장도 있는 것 같고 그 문제마저 좀 짚고 끝내죠. 네, 일정에 맞춰서 조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부 농장의 샘플 채취에 문제가 있었다,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정부는 오늘 121개 농장에서 재검사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살충제 검출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오전에 추가로 25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기준이 초과했다 이렇게 해서 이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오후에 이 가운데 10곳은 잘못 발표했다 이런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살충제가 이런 친환경 농장에도 공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빨리 조사해서 발표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살충제 달걀 문제로 국회에서 현안 보고가 열렸습니다. 피프로닐의 위해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팀이 해외 연구 결과를 최대한 수집을 해서 피프로닐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관련 자료를 거의 다 살펴봤다면서요? 네, 전문가의 도움으로요. 해외 자료 수집해서 그중에서 3건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건 피프로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6년 미국 환경보호청의 실험인데요. 실험용 쥐에게 피프로닐을 투여했는데 암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 결과 300mg/kg을 2년간 매일 투여했을 때 암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이라는 수치는요. 어제 철원 농가에서 검출된 양의 5,357배였습니다. 2003년에 영국 그리니치대 연구팀은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쥐에 대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상 위험과 유관한지 논쟁적이다라고 연구진은 네.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간이나 신장이나 갑상선에 위험하다 뭐 이런 보도들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암으로도 이어지려면 굉장히 막대한 양이어야 된다는 거군요. 이 실험에 따르면 그렇다는 네. 거고요. 2004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관찰 대상이 사람입니다. 네. 영국과 프랑스, 호주, 스리랑카 출신 연구원 13명이 참여했는데요. 피프로닐을 마셔서 병원에 오게 된 스리랑카 환자 8명을 대상으로 그 추이를 파악을 했습니다. 7명은 최대 100ml의 피프로닐을 마셨는데요. 이번 2일에서 4일 뒤에 정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1명은 17일 뒤에 사망했습니다. 의식을 잃어서 당사자가 얼마나 마셨는지는 그 양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직접 마신 사람들이니까 좀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한 결과인 것 같은데 7명은 생존 그리고 1명 사망.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 사망자의 사인은 폐렴이었는데요. 네. 그 폐렴과 피프로닐의 연관성이 입증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연구진은 피프로닐로 사망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오히려 생존자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을 검사했더니 피프로닐이 20시간 안에 급격히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머지도 서서히 감소를 했고 증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프로닐이 인체에 들어가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배출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다만 이 환자가 퇴원한 뒤에 그 뒤의 상태까지 추적되지 않아서 장기적인 영향까지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째 연구를 좀 볼까요? 네, 2010년에 임상 독성학이라는 미국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호흡이나 피부로 노출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는데 두통, 현기증,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나긴 했는데 일시적인 증상에 그쳤습니다. 네. 연구팀은 지속적이고 낮은 수준의 노출에 대해서는 영향이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우선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이 과도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장기간 저농도로 노출된 사례는 연구된 바가 없어서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 유발 가능성이 학계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추적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관련 자료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바로 한 장짜리 이 자료인데요. 섭취 시의 독성을 나타낸다라면서 몇 가지 증상을 말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번 사안과 무관한 어류에 대해서 독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거의 절반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프로닐에 대한 연구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프로닐 말고도 비펜트린이나 또 오늘 새롭게 농업용 살충제 성분 2가지가 또 검출되기도 했으니까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손을 들어주세요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기자들이 손을 들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호명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 참석한 250명 내외의 기자 중 15명의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질문자들 대부분이 좀 앞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유독 앞에 있는 기자들만 질문을 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JTBC에서는 이제 이성대 청와대 반장이 질문을 했고요. 예. 다 각 매체의 일진 기자들입니다. 선임 기자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청와대 반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무래도 앞줄에 각 매체의 반장들이 앉았고 윤수석이 이 반장들을 배려해서 질문 기회를 준 겁니다. 예. 실제 각본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도 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예. 예,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예. 질문하시죠. 미국 MBC PD의 질문이었는데 윤수석이 이름을 몰라서 옷 색깔로 호명을 했습니다. 예. 오늘 그 일본 기자가 이른바 뭐 이제 속칭 낚시성 질문을 던져서 이게 좀 얘기가 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NHK 기자의 질문이었는데요. 예.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특히 뭐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 기본 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예, 한국말을 상당히 잘하는 기자였는데요. 예.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65년 한일 기본 조약 때 배상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 이때 강제징용 부분은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니 사실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런데 말해서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대로 뭐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됐으니라고 기자 스스로 전제를 하고 결정을 내면서 사실상 유도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민사적 권리는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대법원의 판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보수의 인공 지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를 가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예, 홍 대표는 몇 달 전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언급한 것은 바른정당 의원들을 많이 빼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예. 실제 어제 아침에도 일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몇몇 의원들, 지금 대부분이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온 의원들인데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아침 회의에 홍준표 대표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저녁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라고 한 것은 여기에 대한 답인데요. 바른정당 의원들로서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예. 다시 들어오려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원을
당원직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내부의 움직임도 좀 들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한 비박계 의원은 당대당 통합보다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대거 빠져나오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바른정당 내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탈당 도미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 두 번째 질문 없이 바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변호인의 변론 방식입니다. 예,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예. 오늘 법정에서 문체부의 전재수 전 과장이 2013년에 승마협회 비리를 적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냈다가 바로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당시 국제 전화였냐 국내 전화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재수 전 과장이 휴대전화였는데 국제전화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경재 변호사가 전화가 있었다는 2013년 7월 초 박원호 전무는 독일에 있었다. 그래서 증인의 증언은 허위다라고 좀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박원호 전무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까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박 전무는 국내에 있었습니다. 그 이경재 변호사가 그럼 사실과 다른 변론을 한 거네요? 7월에 해외에 있었다고 자신했는데 사실은 국내에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검찰이 변호인이 객관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증인을 몰아세웠다라고 얘기하자 이경재 변호사가 변호인의 변론 방식은 다양하다. 즉 거짓말을 써서 변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셈인데요. 오늘 설마 그렇게 얘기했? 거짓말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내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조 재판을 들었던 법조 기자들이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모두 웃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옵니다.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된 곳도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